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우리가 평소에 잘 이야기를 하고 듣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개인적 삶이나 국가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 핵심은 근원적 모순이 뭐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서 직면하고 있는 사상적 빈곤, 거기에 따른 이론의 빈곤, 이 범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사는 나라죠. GDP 기준으로 10위권에 들어가 있는, 경제적으로는 이미 선진국 대열에 이제 접근하고 있는데, 따라서 우리는 근대 국가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건 착각이에요. 경제는 발전했지만 정치, 법치, 사회는 전 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와 같은 이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이게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살아가는 사회, 국가도 이게 불완전한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든 국가든 개인이든 그런 불완전한 요소, 모순되는 요소를 계속 극복해가면서 이제 발전해 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모순이 전혀 없는 세상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문제 해결해 놓은 내일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요. 따라서 우리 사회와 국가가 안고 있는 불완전한 요소, 이 시점에서, 그리고 모순되는 요소, 이게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주 두텁고 높은 장벽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더 나아갈 수 없다. 저는 이 높은 장벽을 근원적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만 전진할 수 있고, 나머지 미완의 근대화, 정치 근대화도 법치 근대화도 우리가 이뤄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러나 불행하게도 일반 대중이 모순에 대해서 좀 무감각합니다. 그런 게 있었나, 잘못하고 있다 하는 건 이야기하지만 그게 왜 잘못돼서 저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근원적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근원적 모순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당면 과제가 아닐까. 그래서 이 본질과 관련되는 가장 결정적 모순, 이걸 근원적 모순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사회의 경우에 근원적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 발전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건국 후 한 74년 가까이 됐는데 뒤돌아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근원적 모순을 제대로 알아내는 거, 명의가 환자를 딱 보고 제각 병을 알아내는 것처럼 사회 국가의 병도 딱 집어내야 되거든요. 그 병이 모순인데, 이 모순을 모르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암흑 사회에 사는 거나 같습니다. 또 국민으로서 아무 국가에서 사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근데 모순하면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순은 이미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시민과 국민은 반드시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모순을 이해하고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건 책무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짚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성취해놓은 경제적 성취마저도 날려버릴 수 있다 하는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모순과 관련해서 우리가 고전적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 공산주의 체제는 반대하고 모택동의 사상은 반대하지만, 이 모택동이가 소위 중국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시킨 자 최고 지도자인데, 모순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모택동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자기의 혁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이 노력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 남하고 다른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호남성의 사범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행운일지 모르지만 훌륭한 선생을 만났어요. 그 선생이 나중에 모택동의 첫째 부인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이죠. 일본, 영국, 독일에서 공부한 당시로서는 최고의 엘리트 지식인인데, 장사에 있는 모택동이가 다니는 사범학교 부임 교수로 부임해가지고 칸트의 관념론도 소개하고 윤리학도 소개하고, 그리고 이 양창지라는 이 선생이 일찍부터 모택동을 눈여겨봤어요. 그리고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북경에 직장 구하러 가는데, 이 양창지 선생이 북경대학 도서관에 가면 이다지오라고 하는 도서관장이 있는데 내가 소개해 줄게, 가봐. 그래서 모택동 북경대학 도서관 가서 사서 보죠. 그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이다지오를 만났는데 바로 의기투합했어요. 이 사람은 막스 레니니즘을 중국에 제일 먼저 소개한 이론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짧은 기간이지만 배짱에 맞아가지고 친했고, 그러면서 북경대학 총장하던 전두수, 우리는 진독수라고 그러는데, 이 진독수하고 이다지오는 중국 공산당 창당 주역 멤버입니다. 그 진독수가 신청년이라고 하는 이 잡지를 발행해서 이제 젊은 사람들 읽게 했는데, 모택동이가 이걸 읽었다고, 뭐 아는 영향은 있지만은 이걸 읽고 공산주의자가 되는데, 철저한 반자본주의자, 반제국주의자,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모택동은 이게 역사에 심취한 사람이고 독서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께 영향을 크게 준 고전이 뭐냐 하면, 한나라 때 사마천이 쓴 사기가 뭐 대표적 중국 사서인데, 송나라 때 사마광이 쓴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모택동은 이 책을 평생 끼고 살았습니다. 자기 머리맡에 두고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게 사마감의 역사관, 세계는 끝없이 변하는 무대다. 역사는 단절 없는 연속체다. 과거는 현재를 지배하는 열쇠를 제공한다. 아주 간단한 논리지만 이게 역사를 읽어야 되는 핵심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깊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택동이 최초 중국 공산당 창당할 때는 별 볼 일 없는 말썽이 앉은 줄이라고. 그런데 나중에 공산당의 지도자로서 혁명을 성공시키게 된 이유는 사상과 이론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뭐 대학교는 안 나왔지만 끊임없이 책을 읽고 사색하고 이걸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게 나온 책이 모순론이에요. 뭐 많은데 어쨌든 중국 공산주의 혁명을 이끄는 사상과 이론을 주도적으로 서는 게 모택동이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이 사람이 당권을 잡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이 모순론이었어요. 중국 공산당은 창당할 때부터 모스크바에 있는 국제공산당의 본부 코민테른에서 고문관을 파견해서 혁명 끝날 때까지 계속 행동을 같이 했습니다. 따라서 레닌의 러시아 혁명 모델을 계속 강조했다고, 노동자, 프롤레타리아를 핵심을 하는 폭력혁명을 강조를 했어요. 처음엔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나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장정을 하게 됩니다. 1년간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오늘 10만에 출발해서 도착해서 보니까 10,000명 정도밖에 안 남았다 할 정도의 희생을 치르면서 장정을 하게 되는데, 이 장정 시작 때 당의 지도부가 모여가지고 토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도시 폭동도 일으켜봤고 농민 폭동도 일으켜봤고 다 실패했다고. 그 모택동의 모순론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중국 사회의 모순을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절대 러시아 모델을 따르면 안 된다. 중국식 모델을 채택해야 된다. 그게 뭐냐? 노동자 중심이 아닌 농민 중심의 혁명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당시에 중국 인구가 약 5억 채 못 됐을 겁니다. 그리고 광대한 국토. 5억 인구의 98%가 농민인데 대부분 무시한 농민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식인들 그 사람들 가지고 혁명이 된다고는 상상을 못한 거죠. 그러나 모택동은 일찍부터 그걸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농민에게도 혁명 영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을 하면서 농민 중심의 혁명을 해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혁명의 주력군은 농민이어야 한다. 이걸 이제 공산당 지도부가 받아들이면서 모택동이가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8년 역사상 가장 긴 혁명이 중국 공산주의 혁명인데, 그러니까 사상과 이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장정을 하는 과정에 막스 레니즘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장정하면서 계속 MT를 했어요. MT를. 그래서 이 사람이 사상과 이론을 바탕으로 불굴의 의지와 투지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처럼 이 모순을 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선진국이 되고자 하는 한국 같은 나라, 정치, 사회적으로 갈등이 많은 나라, 사상적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이런 나라일수록 이건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따라서 이 모순이 거기에 달하면 어떻게 되나? 세상이 뒤집어졌죠. 프랑스 혁명, 프랑스 절대 왕조의 모순이 거기에 달해서 결국 혁명으로 붕괴되고, 미국 혁명, 식민 지배의 모순이 결국 미국 혁명을 촉발시켰죠. 그리고 이 부르주아지 혁명인데 이게 자유주의 혁명, 프랑스 혁명, 그다음에 미국 혁명.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반동으로 이게 공산주의가 생겼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와 같은 모순에 근거해서 생긴 게 공산주의 혁명, 러시아 혁명, 중국 혁명이죠. 따라서 이런 모순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결정적 모순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 나라 무너집니다. 그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근원적 모순을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혁명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뭐 부분적 변화나 정책적 변화가 아니고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 혁명이 꼭 폭력으로만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인민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자기들 원하는 걸 성취하는 것, 다른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게 혁명이에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럼 어떤 아주 근원적인 중요한 모순들을 갖고 있나? 제가 볼 때는 한 4가지 정도 사상의 빈곤이에요. 다음 두 번째, 정치에 있어서 전근대성. 우리 정치를 잘 보십시오. 대통령이 통치하고 여야는 맨날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정치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정치가 있으면 이런 오늘날 같은 현상이 안 생기죠.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정치와 관계없는 사업만 계속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 정치의 주도 세력인 정당들, 개인사당인지 보수 중심 정당인지 완전히 비민주적 정당이에요. 자유민주주의를 70년 이상 했다고 하는 나라의 정당이 선거 한번 치르면 당권 바꾸고, 선거 한번 치르면 비상대책위원회 만들고, 당권을 잡아야 공천권을 행사하고, 이런 선진국은 없습니다. 소위 정치의 전근대성, 다음 이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법치의
정근대성 심각한 모순 중에 하나죠. 우리의 법치는 그야말로 제가 볼 때 야만국 수준입니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정치 검찰, 정치 판사, 이런 비판을 오늘 몸담고 있는 판검사를 들어도 아마 양심이 있다면 비판하기 어려울걸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민사회의 타락입니다. 시민은 날로 물질주의에 빠져들고 시민사회에 이게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쓸모없게 돼가는, 그러니까 정치의 근대화가 안 되고 법치가 근대화 안 되면 시민사회는 따라서 이게 주저앉게 돼 있거든요. 이제 이와 같은 근원적 모순을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모순이 뭐냐,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원적 모순은 뭐냐, 이 모순 가운데 사상의 빈곤이다. 여러분, 이건 저 개인 견해입니다. 인간 세상에 빵이 없으면 굶어 죽잖아요. 사상이 빈곤하면 국가는 망합니다. 이게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건 아마 부인하기 어려울걸요. 따라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빵만큼이나 중요한 게 사실은 이 국가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사상이다. 이걸 제가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시지 않을지. 그래서 이게 사상에도 좋은 사상, 나쁜 사상이 있어요. 좋은 사상은 맛 좋은 빵을 많이 우리에게 제공하지만 나쁜 사상을 선택하면 맛없는 빵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해요. 그건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찬찬히 들여다봐야 된다 하는 게 특히 여러분들께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 대중은 사상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사상사를 전공한 일부 학자들 빼고는 대부분의 지식인들도 사상적으로는 빈사 상태예요. 그 우리가 뭐 언론이나 정치인들 하는 그 말, 이론을 보면 뭐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접하는 현실이에요. 이게 그냥 제가 뭐 이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상 문제를 가장 근원적인 모순 첫째 올려놓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의 사상이 빈곤한 것이 어느 정도인가 몇 가지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할게요. 동서냉전이 끝나기 때문에 이념 시대는 끝났다. 앞으로 이념이랑 쓸데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뭐 지금도 우리 정치 사회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계신데, 이게 어디서 이런 말이 나오냐 하면 지난 총선 때 그때 새누리당입니까? 참패했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리뷰를 했다고. 왜 졌나? 이제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특히 이게 소장파들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거구로 가서 졌다. 우리가 호남을 홀대하고 영남에 너무 치우쳤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당명을 고칩니다. 참패한 당명을 이제 내리고 새로운 당명 만들자. 여러분, 그 당시 새누리당이 거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우파 정당도 아니에요. 얼치기 우파예요. 뭐 그 사람들 자유시장 경제란 말 자체를 꺼려했으니까. 그리고 자유주의 가치에 대해서 자기들이 국민에게 어필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상대방이 그렇게 덮어씌운 인사들이 일부 있었죠. 영남이 아니면 그때 쫄딱 망했겠죠. 지금 의석을 유지하지 못했을걸요. 호남을 안 끌어안았다. 호남을 홀대하는 정당은 없었습니다. 다 호남에게 가서 부탁하고 다 했죠. 그러나 표가 잘 안 나온 거죠. 그러면서 당명 고칠 때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 김종인 씨인데 이랬습니다. 앞으로 이념이란 건 없다. 이념이란 필요 없다.
따라서 당명에서 이념 색깔은 빼라. 그래서 국민의힘으로 했다. 앞으로 자유시장 경제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보수란 말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가치관 없는 정당은 그건 정당이 아니에요. 사상에 근거하지 않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그럼에도 사상이 없다. 그건 아니죠. 근데 국민의힘 대다수는 그걸 억셉트하고 국민의힘으로 이제 했는데 이게 무색 정당, 색깔 없는 정당, 가치가 없는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좌우로 드나들 수는 나그네 정당이라고 할까요? 그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자유주의 체제를 지키고자 많은 사람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자유주의 체제를 뒤엎으려고 좌파를 제압하고 자유주의 체제를 공간 반석에 올려줄 수 있을까? 저 자신부터 패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해주길 바라면서도 확신하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동서냉정이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도 색깔 공세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언제 나온 말이냐? 이거 흔히 듣는 이야기인데요. 지난 문정부 때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가 인사청문하는데 국민의힘의 태영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장관께서는 과거에 주사파였다고 알고 있는데 입장을 바꾼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당연한 질문입니다. 왜? 통일부 장관에게 가장 중요한 질의사항은 그 사람 사상관계예요. 북한 문제를 다루니까, 통일 문제를 다루니까. 그렇잖아요. 뭐 그 사람 재산, 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신의 사상이 뭐예요? 뭐 북한하고 가까운 거냐, 남한을 위해서 싸울 거냐, 뭐 이렇게 물었다고. 당연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당신 냉전 끝났는데 색깔 10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태영호 공사를 옹호해서 상대를 코너를 몰아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방관했습니다. 생명처럼 반항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인정 장관을 옹호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색깔론으로 대응했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가 있어요. 이건 재밌는 예입니다.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은 딜레마 상황에서 어느 편을 들면 안 된다. 좌파 정부가 중국 편을 들어도 안 되고 우파 정부가 미국 편을 들어서도 안 된다. 그야말로 자칫하다가는 어렵다. 특히 앞으로 미중이 기술 패권을 놓고 다투는 상황에서 외교 안보 면에서는 체제 이념을 초월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누가 이야기했냐 하면 염재호 전 고대 총장 지금 중앙일보에 칼럼을 쓰고 있죠. 이분이 10월달 칼럼에 썼어요. 칼럼에. 여러분, 우리에게 국가 이익에 가장 우선하는 것이 뭡니까? 이념 체제 안보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 잘못 보면 안 되니까 조심해. 미국 편 들면 안 된다. 저는 이 칼럼을 읽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저는 염재호 씨를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 고대 총장까지 했으면 또 외국 유학까지 했으면 예?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이번에 어떤 배경을 갖고 있나 제가 보니까 이번에 과거 KBS, SBS, 한국 동아일보 활동도 하시고 했는데 북경인민대학교 개공교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 북경대학하고도 인연이 있는 것 같고 다시 여기서 그 배경으로 봐서 이게 친중민사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지금은 SK 이사장이죠? 모르겠습니다. 그 배경이 중국과의 관계가
영향을 줬는지. 어쨌든 한국 최고 대학교의 총장 한 사람이, 그것도 행정학 정책 전공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다. 우리는 건국 당시부터 미국 편에 썼잖아요. 그걸 부인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제는 개인이 안보를 책임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안보는 집단 안보, 혼자 자기 나라를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6.25 때 경험했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야, 너 여기 저기 눈치 보다가 공격당하니까 어느 편도 들지 마. 이건 중국 편을 들라 소리는 못하니까 중국 편도 들지 말고 하면서 미국 편을 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아주 강교한 논법이에요. 대한민국 망쳐 먹자는 거지. 어느 기업에 이익은 줄지 몰라도. 예? 지금 사회는요, 동맹이 없고 내 편이 없으면 강자가 잡아먹는 사회예요. 그 우크라이나가 겁먹고 나토에 가입하겠다니까 러시아가 지금 군사적 행동을 취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이 자나깨나 적어통을 하겠다. 그 뒤에 패권을 노리는 중국. 뭐 6.25 때 우리 적이죠. 여전히 우리의 잠재적 적이에요. 잘 지내야 되지만 그건 알고 살아야지. 그런 중국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미국 편에 넘어가지 마라.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의 지식인 사회의 한 단면이에요. 제가 사상평론을 하다고 그랬죠. 아마 이분도 행정학, 정치학은 배운지 모르지만 사상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맨날 듣는 이야기예요. 뭐 중도보수, 개혁보수, 특히 국민의힘, 새누리당, 한나라당. 우리가 개혁보수합니다. 중도보수입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수, 이건 사상하고 관계없는 말입니다. 개혁, 중도, 이건 더욱 사상, 이런 정치하고 관계없는 수사예요. 그런데 이게 마치 자기 정당의 가치관인 것처럼 우리는 중도 보수다. 이제 선거 지고 나서 앞으로 개혁 보수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언론에 보세요. 최근에 우리 김동길 교수님이 작고하셨습니다. 다음날 신문 보니까 원로 보수 김동길 교수 돌아가셨다. 원로 보수. 이 원로 보수란 말 들으면 우리가 좀 이게 쾌쾌하게 들린다고. 별 볼 일 없는 노인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언어예요. 김동길 교수님은 한국을 대표하는 자유주의 신봉자였고 자유주의 투사였습니다. 내가 신문 편집 데스크에 앉아 있었으면 자유의 투사 김동길, 우익 원로, 우파 원로 김동길 이렇게 썼을 겁니다. 이렇게 쓰면 그게 어떤 패션에 따라 부를 이유가 없다고. 근데 왜 원로 보수라고 하나요? 이게 모르고 그렇게 하는지 알고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는 사람도 그렇게 표현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게 사상이 빈곤한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로서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사상이 빈곤할수록 사상가가 많아야죠. 옛날 춘추 전국시대 시랍 시끄럽고 할 때 온갖 사상들 이론가들이 나왔어요. 그게 정사입니다. 왜? 이 혼란한 세상을 제대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이 많은 전문가들이 머리를 짜내고 이론을 내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건 우리 사회는 아주 보기 어렵습니다. 누가 다음에 국회를 장악하나, 누가 다음에 대통령이 되나, 여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지. 우리가 이 가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나쁜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거의 안 하잖아요. 이건 우리의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사상가라고 하는 거는요, 세계사의 흐름, 시대의 상황, 우리가 당면하는 이 현실을 폭넓고 깊게 통찰해서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방책을 제시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사상가라고 하는데,
사상가의 일반적 경향이 이렇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갖춘 자, 끊임없이 사고하는 자,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개인의 행복과 이익은 물론이고 전체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글로 말로 표현하는 사람에게 사상가입니다. 이게 학자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상가를 정말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하는 희망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사상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아주 드물다 하는 게 제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의 빈곤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도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이게 이론의 빈곤인데, 사상이 빈곤하면 따라서 이론도 빈곤해져요. 그 이론이 빈곤하면 정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 모든 제도나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뭐 법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상과 이론의 근거에서 이게 갖춰지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사상이 빈곤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론이 빈곤하죠. 이론이 빈곤한 증거는 뭐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이걸 다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국가가 존재하는 한 사상은 존재하게 돼 있고, 국가가 소멸되지 않는 한 사상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상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동서냉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동서냉정이라고 하는 게 뭔데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과의 볼 것 없는 투쟁을 동서냉정이라고 그랬거든요. 결국 동서냉정 끝났습니다. 어떻게 끝났습니까? 소련 제국이 패배했다고. 다시 해서 공산주의 진영이 패배하고 자유주의가 승리한 거죠. 그렇다면 동서냉전으로 인해서 이념의 시대가 끝난 게 아니고요. 자유주의가 국제사회의 주도적 사상을 우뚝 섰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상이 없다고 말하나요? 좌우가 어딨어? 있다 말하면 안 되죠. 따라서 이게 냉전 종식에 대한 이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공산주의의 패배, 자유주의의 승리, 이게 냉전 종식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자유주의 세계다. 그러면 막시즘은 사라졌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최근에 한전대학 총장하신 이상우 교수께서 월간조선 시울로에 인터뷰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신냉전 시대다. 여러분 신냉전 시대라는 말씀 잘 우리가 못 들었죠. 자세히 보면 지금도 냉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련의 체제가 무너지고 소련을 뒷받침한 막시즘의 이 이론은 실패로 끝났지만, 막스가 제기했던 유토피아 건설을 위한 궁극적 공산주의 사회를 위한 그 사상과 이론을 낸 사람이 그람시인데, 이 이론을 받아들인 새로운 막시스트들, 이걸 우리 뉴랩트라고 그러죠. 신막시스트들이 폭력으로는 자본주의를 타도 못한다. 폭력으로 자본주의 문화를 척결할 수 없다. 시간이 걸리지만 문화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를 뒤엎고 막시즘이 지향하는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 신좌파 세력과 자유주의 세력이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냉전이 교과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가 한국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을 잘 안 했죠. 들여다보면 확인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 한반도에서 북쪽은 극자체제고 남한은 우익체제인데, 우익체제 남한에서는 어떻습니까? 친북 세력 대 자유주의 세력이 피투성이 나눠서 싸움을 하고 있죠. 이게 뭐 색깔론하고 관계없다 참하네요. 한반도, 대한민국,
소위 신냉전의 최전선입니다. 대한민국은. 이걸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봐야 되는데, 이념의 시대를 갖다 아직도 색깔 10이냐, 이것만큼 거짓말이 없는데 이게 왜 먹혀 들어가냐. 색깔론 젊은 사람들에게 어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15년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좌파가 둥지를 털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곳곳에. 이 상태에서 야, 색깔 이야기하지 말자. 그거는 항복하자는 말하고 똑같죠. 다시 말하면 자유 대한민국을 바치자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반공은 여전히 유효해요. 이게 수구 보수 꼴통들의 구호가 아니고, 반공이 뭐냐? 반공산주의, 반막시전, 반사회주의죠. 우리는 이게 자유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릴 수 없는 깃발이에요. 이거 반공하면 당장 거구다, 수구 보수 꼴통이다. 이 오물을 뒤집어 쓰니까 점잖은 우파 지식인들이 움츠러들고 옆으로 피한다고, 피하면 진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상우 교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21세기의 신냉전은 이념과 체제의 문제다. 이념이 동맹의 기준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했는데, 언론에서 신냉전을 언급한 것은 이게 처음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들었는지 모르지만. 사상이 빈곤한 이유는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지만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받아들인 자유주의 사상이 이게 남의 사상이거든요. 서구의 계몽사상인데 처음부터 우리가 기초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또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국민대표 우리가 뽑고 내 권리 자유 헌법에 보장한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뭐 이 정도예요. 그러나 이걸 뒷받침하는 기본 사상이나 이론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 개인은 뭐 국가보안법이 있고 나라가 지켜주겠지,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고 먹고 사는데 집중하다 보니 이 체제를 뒤어불러 가는 이 친북 세력들이 끊임없이 작업을 해서 오늘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의 정치사회는 겉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좌파들이 그대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뭐 우리가 지금 매일 벌어지고 있잖아요. 뭐 자기들이 있을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여러 수십 명 검찰 조사하고 가택 수색하고 한 게 어저께 그저께 일이에요. 근데 이제 선수가 교체되어서 이번에 이쪽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정치 탄압이다. 모르겠습니다. 정치 탄압인지 아닌지.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상이 빈곤한 이유는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고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 여기까지 와서 까딱 잘못하면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언론인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인민민주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 중간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사상은 빈곤한 이유는 우리가 농대를 쳤기 때문이고 중요성을 몰랐기 때문이고 오늘 벌어진 현실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다 하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상이 좋고 나쁜 거 구분하는 거는 선악 구분하고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지식과 지성을 갖추고 있어야만 판단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 각자 자기 사상이 좋다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판단 기준이 다르거든요. 여기서 이제 지식은 뭐 배워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지성은 다릅니다.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갖췄을 때 지성을 갖추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식과 지성을 갖추고 좋은 사상, 나쁜 사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이미 우리 눈앞에 딱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뭐냐? 지난 3세기 동안에 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 프랑스 혁명, 미국 혁명, 그리고 공산주의에 의한 러시아 혁명, 중국 혁명을 우리가 다 거쳐서 역사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좋은 사상은 무엇이고 나쁜 사상은 무엇이냐. 좋은 사상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상이 좋은 사상입니다. 반면에 나쁜 사상은 뭐냐. 그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는 사상이 나쁜 사상이에요. 여기서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게 뭐냐. 영어로 universal value라고 그러는데 지구상 어디 가도 어떤 장소에 가도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그것이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관계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이 가치, 이게 보편적 가치인데 이게 지난 300년을 통해서 증명이 됐죠. 공산주의는 보편적 가치를 무시했기 때문에 패배했고 자유주의는 보편적 가치에 근거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좋고 나쁜 게 확실히 구분이 된 거죠.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유주의가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보다는 좋은 사상이다. 뭐 제가 꼭 우파라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연구해 보면 그런 결론이 나온다고요. 따라서 이 좋고 나쁜 사상을 구분하는 기준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갖는 보편성 있는 사상이냐 아니냐.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지식과 지성을 갖췄을 때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갖춰지지 않으면 야, 뭐 공짜로 국가에서 다 먹여준다는 건데 그게 왜 나빠? 아니 미국 가면 일 안 하면 굶어 죽어. 근데 미국 자유주의가 왜 좋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죠. 따라서 지식과 지성을 갖추지 않으면 이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아, 당신 말이 맞습니다. 100%는 아닐 거예요. 일부는 캐캐 먹은 소리를 하네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캐캐 먹은 소리가 아니라고요. 좋은 사상과 나쁜 사상, 다시 해서 자유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왜 좋고 나쁜가 하는 걸 뭐 상식적인 거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유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신성시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인간의 본성조차 포함해서 인간을 개조의 대상을 본다고. 따라서 인간을, 개인을 당과 국가의 하수인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전부 다 줄 서서 시킨 대로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그거 좋아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그걸 싫어하는 국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남한에 결코 사회주의 국가가 될 수 없다는 확신이 다 그런 데 있습니다. 좌파들이 길을 쓰고 뒤엎으려고 하지만 되지 않아요. 저 많은 교회, 저 많은 사찰, 저 많은 성당 줄 서는 거 싫어하는 이 국민을 뭐 줄을 세워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 투쟁을 멈추지 않는 세력이 만만치 않다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니까요. 다음 두 번째, 자유주의 국가는 개인의 행복, 추구를 절대시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신성시하지만 공산주의는 그 반대예요. 당과 국가의 사상과 정책을 절대시하기 때문에 개인은 당과 국가에 복종하고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 돈도 안 받고 희생하고 싶습니까? 예? 어버이 수령을 위해서 굶어 죽어도 좋다. 그건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는 뭐냐면 자유주의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죠.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 그러나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과 국가가 법 위에
군림하기 때문에 개인은 어떻게 됩니까? 당과 국가의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체제야. 좋다고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게 자유주의는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지지만은 공산주의, 선택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이게 뭐 평등사회라고요? 북한이 천만에 평등사회다 라고 해놓고 어떻게 됐습니까? 빽이 있어야 내가 성분이 좋아야 뇌물을 바쳐야 내가 그래도 밥이라도 겨우 얻어먹고 사는 체제가 전체주의 체제고 소련도 그랬습니다. 지금 북한이죠. 이게 공산주의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자유주의는 자유와 번영, 평화와 정의, 행복, 안전 뭐 이런 걸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지만 이 공산주의는 정반대입니다. 만인의 평사회를 위해서 다 희생해라. 그 당과 국가를 위해서 다 노예가 되라 이 말이죠. 따라서 이게 자유주의 국가는 이 자유주의 사상이 내포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에 근거해서 작은 정부, 자유시장, 개인과 기업에게 자유를 최대한 주라. 규제와 간섭은 최소화해라. 그리고 법치를 중시하라. 그리고 개인의 행복 추구를 적극 고무하는 체제지만 공산주의는 반대죠. 집단주의, 시장도 없고 법치도 없고 뭐 개인의 행복은 문제가 안 되고 오직 수령의 장수, 행복, 당의, 국가에 잘 되는 것 이상 더 중요한 게 없는 사회. 이런 사회는 동물사회죠. 그래서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을 썼습니다. 사육되는 동물과 같은 삶. 이게 전체주의, 사회주의 국가의 삶이다. 그럼에도 여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적 주도권을 갖고 있다. 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잠을 편하게 잘 수 없다고 봐야죠. 뭐 그거 모르고 자면 편하게 자지만.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와 경쟁을 본질로 하지만 공산주의는 집단주의와 평등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자유주의 사회는 개인 경쟁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살아감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지만 공산주의 사회는 그 반대죠. 당과 국가가 시킨 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수동적으로 의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간 존엄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막시즘이 휴머니즘을 되게 강조해요. 그런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상대를 기만하기 위해서 휴머니즘을 세웠지만은 현실은 가장 비인간적 체제를 운영하는 게 공산주의 사회죠. 따라서 우리가 이게 가치가 빈곤하다 보니까 좋고 나쁜 거를 구분하기가 힘들었지만 분명히 좋고 나쁜 게 있다. 역사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많은 경험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우리가 퀘스천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